요즘에 위탁 판매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설령 위탁 판매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팔아야 되지? 또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재작년에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해서 작년에는 14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고 이번 연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24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알려드렸었던 57세 주부분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매출이 나왔고 30대 후반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주부분도 시작한 지 2달 만에 7천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아마 위탁 판매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얘기에 깜짝 놀랐을 텐데 도대체 그분들은 쿠팡, 스마트 스토어 어디서 팔았길래 그렇게 큰 매출이 나왔을까요? 또 어떤 품목을 팔았길래 그분들이 그렇게 큰 매출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상품을 팔아서 그렇게 매출이 나왔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57세 주부분, 30대 후반의 주부분, 이 두 분은 과연 쿠팡을 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를 했을까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쿠팡을 한다,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 그렇게 좋은 접근 방향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두 분은 위탁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위탁 판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위탁 판매의 구조조차도 모르고 위탁 판매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탁 판매의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위탁 판매는 3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고요. 나는 쇼핑몰이 되겠죠. 두 번째는 내 물건을 사줄 고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물품을 줄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나, 쇼핑몰, 공급처, 고객 이렇게 3가지의 주체로 이루어져서 판매가 일어나는 것을 위탁 판매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모든 재고는 공급처에 있어요. 재고 100%. 모든 재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물건에 사진이 있을 겁니다. 사진. 그래서 이 사진만 갖다가 내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라인 쇼핑몰에 이 물건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보고 고객은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뭐 2만 원에 주문이 일어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는 2만 원을 일단 벌었네요. 고객님한테 이제 재고를 보내줘야 되는데 재고는 어디 있죠? 공급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주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공급처에 사장님 이 고객님한테 이거 물건 하나만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주라고 불러요. 발주. 공급처 사장님 이 고객님한테 물건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발주를 할 때 2만 원 중에서 택배비랑 물품 비용이랑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한 16,000원 정도를 보내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품 비용이랑 택배비랑 다 해서요. 그러면 나한테는 얼마가 남아요? 나한테는 4,000원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고 공급처에서 고객님에게 택배로 쏴줘서 고객님은 바로 직송으로 받아보게 되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위탁 판매라고 부릅니다. 왜 이거를 위탁이라고 부르게 됐냐면 이 공급처에서 물건을 바로 보내는 이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배송과 재고에 대한 부담을 누구에게 위탁했어요? 공급처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 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공급처에서 원래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다. 그 위탁자가 우리가 되는 거죠. 판매를 우리에게 공급처에서 위탁했다라는 의미로도 위탁 판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쿠팡을 한다,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는 좀 이상한 접근이고 위탁 판매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위탁 판매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쿠팡 한다, 스마트 스토어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내 쇼핑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객님이 주문을 할 때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쿠팡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2개밖에 없진 않죠. 11번가도 있고 G마켓도 있고 옥션도 있고 여러 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일 뿐인 거지 고객과 나와의 접점 플랫폼일 뿐인 거지 이 판매 구조를 담아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 쿠팡 하는 방법, 스마트 스토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탁 판매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서 판매를 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자, 쿠팡에서 판매를 하자,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그 다음에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의 사례는 그분들도 위탁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왜 위탁 판매를 했을까?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이 재고를 모두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급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재고를 가지지 않는다. 내가 재고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 재고는 곧 리스크예요. 재고를 100개를 구입을 내가 해놨어요. 내가 집에다가 아파트 한 방에다가 딱 이제 보관해놨단 말이죠. 근데 안 팔려요, 물건이. 그러면 그 재고는 악성 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 100개의 물건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애초에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뭐 리스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인 거예요, 위탁 판매는 기본적으로. 근데 왜 초보자는 리스크가 없어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손흥민이 왔어요. 손흥민이 와서 어떤 어린아이에게, 축구 초보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완전 축구 못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손흥민이 가마차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와서 가마차기를 딱 보여줬어요. 저보고 바로 차보래요. 제가 가마차기를 딱 찼어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초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와도 초보자는 높은 확률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품에 있어서, 내가 처음 올리는 상품에 있어서. 물론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금방금방 자리를 잡아 나가겠죠. 하지만 초보자가 처음부터 이 재고를 부담하면서 판매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면 초반에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위탁 판매로 초보자들이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제가 알려드린 그 두 분에게 위탁 판매를 먼저 권장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면, 위탁 판매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구조라는 건 고객님이 나한테 먼저 주문을 넣고 그 다음에 발주가 이루어져서 공급처에서 물건을 바로 보내는 방식. 그래서 재고를 두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전혀 나한테는 리스크가 없고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 이 구조가 바로 위탁 판매인 거고, 위탁 판매 구조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까 쿠팡에서 팔까 그 플랫폼을 정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결론을 얘기하면, 초보자는 어떤 것으로 시작하면 좋다? 초보자는 바로 위탁 판매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탁 판매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공급처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공급처. 뭘 공급해 줄까? 즉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위탁 판매 구조는 알겠는데 지금 뭘 팔아야 되냐?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느냐? 한번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품은요, 저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공산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상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화이트보드, 다 공산품이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농산물, 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신선식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상의 모든 상품을 공산품과 신선식품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자는 이 농산물, 신선식품을 판매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매출 성장도 빠르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산품과 농산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보드마카를 산다라고 해볼게요. 보드마카를 A라는 회사에서는 1,000원에 팔고 B라는 회사에서는 1,100원에 팝니다. 똑같은 보드마카입니다. A라는 판매자와 B라는 판매자가 같은 보드마카를 파는데 그 두 가지 상품의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뭘 구매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더 저렴한 1,000원짜리를 구매하시겠죠. 보드마카, 즉 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렴한 거를 구매를 하는데, 농산물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처럼 A라는 판매자, B라는 판매자가 있을 때 사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판매자는 10,000원에 팔고 있고요, B라는 판매자는 12,000원에 팔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아까 보드마카를 고른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10,000원짜리를 구매하실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비쌀수록 조금 더 맛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었을 때 더 맛있고 우리 가족,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2,000원, 3,000원 더 비싼 거는 충분히 고객들이 지불을 하더라도 더 좋은 거를 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공산품을 판매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제 제품이 최저가가 아닌데 팔릴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실제로 그게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왜냐면 공산품을 살 때는 가장 저렴한 것들을 대부분 찾으니까. 근데 우리가 신선식품, 우리가 먹을 것을 찾을 때는 무조건 최저가로만 먹나요? 아니죠. 내가 먹을 거고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퀄리티를 찾아서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부터 1차적으로 안전해요. 두 번째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중국에서 알리랑 테무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오고 있고 특히나 공산품에 대해서는 거의 가격을 절반 이상으로 후려치면서 가격 경쟁을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A 판매자, B 판매자 해봅시다. A 판매자가 나고 B 판매자가 중국 판매자예요. 중국산 사과 10,000원이고 국내산 사과가 13,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구매하시겠어요? 국내산 사과를 구매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중국산 사과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선식품을 구매를 할 때는 국내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가 경쟁을 치고 들어와도 사실 그거는 공산품에서나 먹히는 영역인 거지 이 농산품, 이 농산물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저가 가격 경쟁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가격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더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산품이 농산물에 비해서 판매하기가 꽤나 까다로운 영역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이 상표권이라는 영역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마약 베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약 베개가 저는 마약 김밥처럼 우리 마약 김밥은 상표권이 없어요. 근데 마약 김밥처럼 그냥 맛있는 김밥 정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약 베개도 잠이 잘 오는 베개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팔던 베개 상품에 마약 베개라는 키워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 베개가 상표권이 있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표권 때문에 제가 합의금으로 한 250만 원 정도를 물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에 열심히 내가 온라인 스토어 운영해서 번 돈을 상표권 하나, 그 키워드 하나 잘못 썼다고 물어주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농산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상표권 때문에 합의금이 날아온다거나 이런 걸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공산품은 대부분 과세예요. 과세라는 거는 부가세가 나와요. 근데 농산물은 면세예요. 면세 사업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이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통장에 돈이 모일락만 하면은 부가세로 나가고 통장에 또 돈이 모일락 하면은 그 소득세 나가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과일은 뭐다? 부가세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준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국내 판매자끼리 경쟁할 때도 가격 경쟁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또 중국이 저가 가격 경쟁으로 치고 들어와도 이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산품에 비해서. 공산품은 흔들리죠. 당연히. 똑같은 상품인데 애초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표권. 이게 진짜 근데 여러분 많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못 쓰는 키워드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못 쓰는 사진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초보자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고 피해 가겠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씩 이제 걸리면 그러면 그동안 벌었던 돈들, 순이익들을 그냥 다 그쪽에 합의금으로 줘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번을 제가 상표권 이유로 뽑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세사업. 이것도 되게 큰 거예요. 매출의 10%잖아요. 매출의 10%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세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공산품보다는 초보자분들이라면 농산물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공산품을 판매를 했을 때 약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서 최대 매출 찍어본 게 1억 정도였었어요. 근데 농산물을 판매를 했을 때는 제가 3달 만에 1억을 찍었어요. 그리고 최고로 많이 찍어본 매출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었냐면 훨씬 더 안정적인, 특히나 가격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라면 농산물 판매를 시작해보자. 그게 두 번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초보자분들은 재고의 부담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높은 확률로 처음에 상품은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없는 위탁 판매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것이냐 공산품을 판매할 것이냐 농산물을 판매할 것이냐에서 공산품에 비해서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 이 농산물을 리스크가 없는 위탁 판매 구조로 팔아보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그럼 선생님 이렇게 농산물을 위탁 판매 구조로 팔려고 하는데 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쿠팡에서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 11번가 옥션, 지마켓 뭐 이런 데서 팔아야 되나요? 이런 판매 플랫폼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질문이 많으실 테니까 그거를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쿠팡에서 판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상품을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팔고 싶으면 상위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내 상품이 고객들에게 드러나야 팔리는 거잖아요. 상위 노출이 되어야 판매가 되는데 이 상위 노출이 쿠팡은 되게 쉬워요. 이지.
쿠팡은 되게 쉬운데 스마트 스토어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스마트 스토어는 상위 노출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로직이 점수예요, 점수. 자, 옛날부터 팔던 고인물 판매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팔던 고인물 판매자예요. 이 판매자가 판매를 일으키고 리뷰를 쌓아갑니다. 나보다 훨씬 전부터 쌓아왔기 때문에 나보다 실력이 좋든 말든 나보다 마케팅을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은 그냥 과거부터 쌓아왔던 그 모든 판매 점수가 이 판매자에게 그냥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된 거예요, 고인물. 그 고인물의 점수를 따라잡아야만 내가 그 위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년간 팔았던 그 내역을 내가 어떻게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고인물들이 상위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쿠팡은 뭐가 있냐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롤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롤링이 뭐예요? 롤링? 섞어준다는 거잖아요. 굴려준다는 거잖아요. 뭘 굴려주는 거냐면 내가 청귤이라고 쿠팡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상품들을 계속 굴려준다는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상품을 맨 위로도 올려주고 맨 위에 있던 상품을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상품들의 위치를 계속 바꿔줍니다. 진짜냐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휴대폰을 여셔가지고 청귤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화면에 나온 것과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분들한테도 시켜보시면 여러분 가족분이 보는 화면과 여러분의 화면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게 바로 쿠팡의 롤링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 증거로서 또 하나가 여러분들 청귤이라고 검색해서 상위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을 보면 리뷰가 몇십 개인 사람과 몇백 개인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쿠팡은 옛날부터 계속 팔던 이 고인물 판매자와 그 다음에 나같이 이제 막 처음 진입하는 초보 판매자들의 상위 노출을 계속 섞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셀러도 충분히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시죠? 왜 도대체 쿠팡은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고인물 판매자들이 되게 억울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고인물 판매자들이 상위를 계속 장악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독과점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상품의 품질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쿠팡에서 그 상품을 사는 일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오히려 롤링 시스템으로 초보 판매자들의 상품들을 위로 올려주기도 하고 고인물 판매자들을 내리기도 하면서 이거를 섞어주는 것이 쿠팡 플랫폼에는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롤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래나 저래나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공산품에 비해서 훨씬 더 장점이 많은 농산물을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초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방식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 판매로 할 거고요. 그 판매 채널은 롤링 시스템으로 우리가 상위 노출되기가 쉬운 쿠팡에서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나는 뭘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도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